397년 한성을 함락한 뒤 광개토 대왕은 즉시 백제를 속국으로 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부 일대의 잔존한 백제 저항 세력을 정리하고 각 성마다 장군과 병력을 주둔시키며 실질적인 행정 군사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백제의 외교망을 차단하고 그들의 조공 시스템을 고구려에 종속시키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와 가야 세력과 접촉을 늘리며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남부에서 고구려의 존재감이 커지자 신라 역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이 시기를 고구려 내정 정비의 골든타임으로 삼았습니다. 각지의 성곽을 수축하고 군사도로를 재정비했으며 국경 지역의 수송 체계를 통합해 남방에서 장기전을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99년 드디어 신라로부터 긴급한 조청이 도착했습니다. 왜가 신라를 침공하고 있으며 백제와 가야의 세력이 이들과 연합하여 우리 국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고구려의 신하로 조공을 바치고자 하오니 원병을 보내주십시오. 광개토 대왕은 이를 단순한 외교 요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외의 세력 확장은 해상로의 통제권을 위협하고 백제가 고구려의 반기를 들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었기에 그는 이를 철저히 전략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는 한반도 남부 전체를 바꿔놓을 전쟁을 준비합니다. 400년 고구려가 움직였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직접 병력을 편성하여 보병과 기병 5만의 대군을 신라 방면으로 파병했습니다. 이는 고구려 역사상 최초로 한강 이남, 낙동강 유역까지 대규모 군을 진격시킨 사건이었고 한반도 전역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신라왕 뇌물마립가는 군대를 받아들이며 조공을 바치겠다고 맹세했고 신라는 명목상 고구려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고구려군은 곧바로 남거성 일대에서 외 백제 가야 연합군과 맞붙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고구려 외 전쟁이 아니라 삼국 및 외세 간의 최대 연합 전투였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곳은 지금의 김해대구 일대 평야지대로 추정되며 왜군은 해상으로 상륙해 신라 내륙 깊숙이 진입해 있었고 가야는 이들과 결합해 동쪽 성곽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군은 기병을 전진 배치하고 보병은 고지대를 점령해 궁사로 압박하며 양익 포위 전술을 사용해 왜군을 고립시켰습니다. 이어 신라군과 합류한 고구려군은 종발성까지 진격하며 왜를 남해안으로 밀어냈고 도망치는 왜군을 끝까지 추격해 해상 퇴강로까지 장악했습니다. 전투는 단숨에 고구려의 승리로 끝났고 왜군은 괴멸 수준의 피해를 입은 채 바다 건너로 도망쳤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고구려는 단순히 신라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남부의 패권국으로 떠올랐고 백제는 다시금 복속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가야는 독자 노선을 포기하고 사실상 고구려의 외교망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왜는 이후 수십 년간 한반도 본토에 다시는 병력을 파병하지 못했고 일본 열도 내에서는 고구려군에 의해 괴멸당한 이 전투가 오래도록 이손패전으로 기록되며 전쟁 회피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400년 이에는 광개토 대왕이 단순히 국경 방어선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고구려의 군사력을 각인시킨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담덕은 이제 북쪽의 패자도 동쪽의 강자도 아닌 사만 전체를 흔드는 제국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401년 남쪽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 광개토 대왕은 다시 북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401년 이후 그는 거란 비려 숙신 등 요동과 만주의 주변 유목 민족들을 정복하거나 복속시키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들은 고구려를 노략질하고 국경을 넘어 백성들을 납치하곤 했지만 이제부터는 고구려가 사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군은 소규모 기동군을 편성하여 각 부족의 거점을 차례로 타격했고 사로잡은 포로들과 탈환된 백성 수는 수천에 이르렀으며 말소 양과 같은 가축 수만도 수십만 마리가 전리품으로 고구려 궁궐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닌 경제적 정복이었으며 담덕은 정복한 부족들에게 조공을 명하고 각 부족 대표자들에게 고구려식 자기를 내려 왕 아래의 왕국으로 흡수해갔습니다. 고구려는 더는 국경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담덕에게 중요한 건 강과 산이 아니라 고구려의 이름이 닿는 곳이 국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404년 광개토 대왕은 이해에 다시 서방, 즉 후연과 북연으로 전장을 옮겼습니다. 402년 후연이 고구려 조공사절의 예를 문제 삼으며 신성과 남소 두 성을 공격했던 사건 이후 고구려는 반드시 후연을 응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담덕은 이 시기에 모용선비계 국가들 간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고 그것을 이용해 본격적인 서방 공세를 단행합니다. 404년 겨울 11월 그는 직접 군을 일으켜 후연을 침공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수군성을 포위하였고 이에 후연 평주자사 모용기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어서 고구려는 유화 동쪽 일대의 후연 성들을 차례로 공격했고 모용 선비계 내부에서도 고구려를 두려워한 일부 세력은 자발적으로 성문을 열고 조공을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대는 과거 고구려가 잃었던 요동 고토였고 담덕은 이 전쟁을 통해 다시금 그 땅을 수복하며 고국원왕 이후 잃어버렸던 고토를 모두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404년은 또 하나의 상징적 승리가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한 해에 남쪽 외, 북쪽 숙신, 서쪽 후연 모두를 동시에 압박한 해였고
이는 사실상 삼면 전방위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례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듬해 연나라 왕 모용이가 요동성을 재침공하려 하자 미리 방어선을 보강하여 끝내 성을 지켜냈고, 후연군은 수천 리를 진군하다가 병력과 말이 얼어 죽으며 처참히 철수하게 됩니다. 이 시기 담덕은 단순한 정복군주를 넘어 전략가, 외교가, 조정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각 지역마다 성을 쌓고 관리를 파견하며 단순히 점령이 아닌 통치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405년 후연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구려가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장악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고, 광개토대왕에게 예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 삼아 재차 공격에 나섰습니다. 연왕 모용이는 요동성을 향해 친히 병력을 이끌고 출병하였고 성이 거의 함락될 듯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용이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성에 먼저 오르지 마라. 내가 황후와 함께 가마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이 치명적인 자만이 고구려군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즉각 평양에서 구원병을 출병시켰고 요동성 내부의 수비군도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모용이의 군은 끝내 성을 뚫지 못했고 계획이 틀어지자 허무하게 철수했습니다. 이 전투는 고구려가 더 이상 요동 방면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고국원왕 이후 줄곧 되찾고자 했던 요동의 군사적 상징적 요충지를 광개토대왕은 끝끝내 지켜냈고, 후연은 이후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406년 7월 가뭄과 메뚜기 떼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내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군량 창고를 열고 백성들을 구휼했으며 이 시기부터 국가 주도의 곡창지대 정비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동시에 12월에는 후연의 모용이가 거란을 치러 형북에 이르렀다가 병력을 돌려 고구려를 습격하려 했지만 3천여 리의 장거리 진군의 병사들은 지쳤고 얼어 죽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목저성 공성에 실패하고 패주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단 한 발의 화살도 쓰지 않고 적을 피로와 추위로 꺾었습니다. 그는 전쟁은 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다. 계절도 병사다 라고 말하며 주변 장수들에게 판단의 여유와 시간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407년 담덕은 다시 궁궐을 정비하고 수리했습니다. 전쟁만으로 제국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이미 남방의 신라, 백제를 압도했고 동쪽의 숙신과 북방 유목 세력까지 조공체계로 묶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지와 관리였습니다. 그는 고구려 각지의 도로망과 통신체계를 정비하고 병력 교대를 위한 순환 주둔 시스템을 도입해 먼 변경도 중앙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복이 아닌 통치의 기술이 이 시기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408년 봄 3월 담덕은 새로운 외교의 지평을 엽니다. 북연의 왕 모용운에게 사신을 보내 우리 두 나라는 같은 선조를 가진 종족이다 라며 우호를 요청합니다. 북연 또한 후연의 몰락 속에서 고구려의 강성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신 이발을 보내 답례하였습니다. 이는 후연을 사실상 붕괴시킨 이후 고구려가 연나라 계열 국가들을 조정하고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담덕은 외교에서도 무력이 아닌 혈통과 명분을 앞세워 정복자의 위험 위에 제왕의 품격을 더 씌우고 있었습니다. 409년 광개토대왕은 이해 4월 아들 거련을 왕태자로 삼습니다. 훗날 장수왕이 될 이 인물은 이미 여러 전투를 통해 전장의 기술을 익히고 있었고 담덕은 이때부터 계승 준비와 왕권의 지속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가을 7월 그는 동쪽 변경의 독산을 포함한 6개의 성을 새롭게 축조하고 평양 지역의 주민을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이는 국경선 외곽에서의 직접 통치 실현을 위한 선제적 조치였고 정복지를 단순한 점령지가 아닌 고구려의 땅으로 완전히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같은 해 8월 광개토대왕은 남방을 순행하며 행정과 조세 체계를 점검했고 각 지역의 호구수를 다시 정리하여 조공과 병력 징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409년 이 해는 담덕이 정복에서 통치로 본격 전환한 첫 해였고 동시에 왕권의 세습 안정과 국경의 구조화가 함께 이뤄진 말 그대로 고구려 제국이 완성되어가는 해였습니다. 410년 광개토대왕은 마지막 정복의 칼날을 동부여로 돌렸습니다. 동부여는 부여족의 원류로 고구려와 혈통적 뿌리를 공유하였지만 오랫동안 고구려의 명을 따르지 않았으며 숙신과 결탁하여 고구려 동북 변경을 흔드는 위협이었습니다. 담덕은 이들을 더 이상 묵고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출병을 명하고 동북 변경 3만 대군을 정비해 동부여로 향했습니다. 전투는 지금의 지린성 동부 산악지대에서 전개되었고 지형은 험난했지만 고구려군은 이미 수차례 숙신과의 전투를 통해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동부여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담덕의 고구려군은 거점 성들을 하나씩 포위하고 강제 항복 또는 선멸의 두 가지 선택만을 남겼습니다. 주요 귀족 5부는 도망치려 했으나 포위망에 걸려 투항했고 동부여 왕은 항복을 선언하며 조공을 맹세했습니다. 이로써 부여 계통의 마지막 독립 세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만주 동북부 전역은 고구려의 깃발 아래 통일되었습니다. 담덕은 그 땅에 성을 세우고 병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땅은 칼로 지킨 땅이 아니라 피로 돌려받은 땅,
이라 말하며 주민들에게 고구려의 법과 곡식을 내려주었습니다. 고구려는 그렇게 다시 한번 점령자가 아니라 왕국이 되어갔습니다. 411년 광개토 대왕은 이제 전쟁 대신 관리와 유산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얻은 모든 영토의 성도로 창고, 조세체계를 정비하였고 각 지역마다 대가나 파견 관리를 통해 중앙집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종묘와 국사를 수리하고 병력과 호구수를 정리하며 고구려 전역에 걸쳐 하나의 제국이 안정된 행정 구조를 갖추도록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는 사실상 만주 전역과 한반도 중부 이북 전체, 그리고 신라와 백제를 위성국 수준으로 통제하며 동북아시아 최강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더불어 일본 열도에까지 영향력을 미쳤으며 외는 이후 오랫동안 고구려에 조공을 바쳤고 백제는 독자적인 외교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413년 담덕 광개토 대왕은 3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고되지 않았고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산은 결코 혼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거련이 즉위하여 훗날 장수왕이 되었고 고구려는 더 강하게, 더 넓게, 더 깊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의 시호는 광개토 경평한 오태왕. 그 이름처럼 그는 땅을 넓히고 국경을 평정하고 백성에게 편안함을 주었으며 그의 무덤은 장수왕 2년인 414년에 완공되어 무덤 앞에는 지금도 남아있는 광개토 대왕 능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태왕께서는 하늘의 뜻을 받아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 나라를 평정하셨으며 영토를 크게 열어 사방을 진무하셨다. 그는 단지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넓힌 자였고 나라를 하나로 만든 자였으며 제국을 이룬 군주였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검으로 시작해 제국으로 완성된 군주였습니다. 22년간 64회의 전쟁, 한 해 평균 3회의 원정, 그가 발을 디딘 곳은 모두 고구려의 땅이 되었고 그가 깃발을 꽂은 곳은 모두 조공국이 되었습니다. 백제는 무릎 꿇었고 신라는 고구려의 보호를 요청했고 외는 바다 건너로 도망쳤으며 말갈과 숙신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요동은 다시 고구려의 것이 되었고 만주 전역은 제국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일은 아들 거련을 왕위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광개토 대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검을 내려놓고 제국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이루지 못한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제국의 천도와 완성이었습니다. 이제 칼을 이어받은 이는 그의 아들 장수왕입니다.